네가 좁혀내려는 바로 이 건물에 도훈이 너의 자식들이 산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운동 123번지. 철거 예정된 바로 그 빌라.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빌라예요.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쫓아내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남자는 왜 자기 자식들이 사는 빌라를 철거하는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기 자식이 사는 빌라를 철거하게 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정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던 날들. 그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중개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익숙한 골목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이 좋은 거야. 낡은 걸 부수고 새 걸 짓는 거니까. 자신도 그 재개발 덕분에 새 아파트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날도 정자 씨는 외출을 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죠. 약국에 들러 영양제를 사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옛날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자 씨가 30년을 살던 동네. 이제는 모두 재개발이 되어 높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낡은 빌라들이 몇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도 이제 다 없어지겠네. 정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빌라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철거 스티커가 붙은 3층짜리 빌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1층 유리창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빌라 앞에 용역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철거입니다. 나가셔야 한다니까요? 용역 직원이 말했습니다. 2주 대책도 없이 어떻게 나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물주한테 이야기하세요. 건물주는 연락도 안 받아요. 계약서에는 6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라니. 불법 전대차 세입자는 보상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정자 씨는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초췌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푸석푸석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자 씨의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연이, 아들 도훈의 전 부인,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정자 씨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게 연이야? 5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이혼 조정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받지도 않았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희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5년 전 연희는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모습,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던 모습. 하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옷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정자 씨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옮겨갔습니다. 민준이는 12살이 됐을 텐데 키는 제법 컸지만 옷은 몸에 맞지 않게 작았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9살 서연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몸이 기침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쨌든 10일 안에 나가셔야 해요. 이미 2달 전에 1차 통보 나갔고요. 그 이후엔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용역 직원들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 세 사람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사장님, 좀 더 시간을. 시간? 2달 전에 통보했잖아. 전대차 불법이라고 했잖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빨리 나가. 애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남자가 담배를 땅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 남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뭘 요구해? 정자 씨는 전봇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비웃었습니다. 꼬맹이가 나가기 싫으면 월세라도 제대로 내던가. 저희 월세 밀린 거 없어요. 불법 전대차는 원래 계약이 무효야. 몰랐어? 남자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10일 후에 안 나가 있으면 짐 다 버린다. 알아서 해. 차가 떠났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자 씨는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5년 동안 외면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정자 씨는 전봇대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옆쪽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에 기댔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다고?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손주들도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자 씨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연이의 창백한 얼굴이, 민준이의 꽉 담은 입술이,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리고 건물주의 비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앉아 있었고 도우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권은 모친이 갖는 것으로 하고 부친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까? 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매달 주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에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매달 꼬박꼬박 주는 게 제 사업이 불규칙해서요. 한 번에 드리는 게 서로한테 편할 겁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민준이와 4살이던 서연이는 대기실에서 정자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정자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이게 최선이니? 네. 도훈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건 무리예요. 연희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머니. 도훈이 정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전 성공해야 해요.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정자 씨는 그날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살아라. 애들은 엄마가 키우면 되지. 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자신의 한을 아들이 풀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훈이 일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모두 며느리 몫으로 돌렸습니다. 애 키우는 건 엄마 일이야. 넌 돈이나 잘 벌어와. 정자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도훈이 야근할 때면 남자가 일해야지라며 당연하게 여겼고 연희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시집 와서 고생 좀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연희는 지쳐갔고 도훈은 점점 더 집을 멀리했습니다. 이혼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정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도훈을 만나야 했습니다. 도훈은 여의도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재개발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청운동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정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동네가? 회사는 63빌딩이 보이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회사 로비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훈이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옷이었습니다. 목에는 실크 넥타이가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먹자. 같이. 전 약속이. 취소해. 급한 일이 있어.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메뉴판을 펼쳤지만 정자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훈아. 네. 너 지금 어느 동네 재개발 맡고 있니? 도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운동이요. 왜요? 3개월 전부터 담당하고 있어요. 정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연희가 사는 바로 그곳. 혹시 철거 일정이 10일 후요. 보상 협의는 대부분 끝났고
이제 비우기만 하면 돼요. 정자 씨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애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 알아?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자식들이 거기 산다. 청운동 123번지 빌라. 내가 10일 후에 부수려는 바로 그 집에.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연희 연락처도 모르는데. 몰라서? 알려고라도 했니?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번호 바꾸고 연락처 다 지우고 아예 찾지도 않았잖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정자 씨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 천식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쉰다.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내 아들은 겨울인데 얇은 옷만 입고 있어.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다 드러나게.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연희는 빌라 관리하는 일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 그것도 10일 후면 쫓겨난대. 2주 대책도 없이. 제가 몰랐어요. 어제 건물주가 왔더라. 정자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라고, 불법 전대차면 당연히 쫓겨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내 딸이 그 소리 듣고 있었어. 내 아들이. 도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쫓아내는 거야. 내 자식들을. 정자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부수려는 그 집에 내 애들이 살고 있어. 웃기지 않니? 도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나도 잘못했어. 정자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성공만 하라고. 일만 하라고. 가족은 나중이라고.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도훈아, 이건 아니잖아. 내 자식들을 거리로 내모는 건.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스스로 결정해. 내가 뭘 할 건지. 정자 씨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도훈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청운동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입자 명단.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상 완료. 보상 협의 중. 그리고 맨 아래 불법 전대차. 보상 대상 아님 10일 내 퇴거. 도훈은 그 줄을 클릭했습니다. 세부 정보가 떴습니다. 계약자 건물주 김성호. 실거주자 미상 불법 전대차 추정. 보상금 없음. 조치사항 강제 퇴거 예정. 도훈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운동 123번지. 분명히 그 집이었습니다. 실거주자 미상. 도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조사도 안 하고 불법 전대차라는 이유로 실제로 누가 사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도훈은 회사 내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3개월 전 팀장과의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팀장 123번지는 보상 대상 아님. 불법 전대차. 도훈 실거주자 파악 필요할까요? 팀장 필요 없음. 어차피 보상금 없음. 나갈 사람은 알아서 나감. 도훈 알겠습니다. 도훈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기만 바랐습니다. 도훈은 파일을 닫고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현장 사진.
123번지 건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낡은 빌라, 금간 외벽, 녹슨 철문, 그리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서 애들이. 도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다시 청운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그 빌라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자 씨는 목도리를 여미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철거 스티커, 금간 외벽, 깨진 유리창. 정자 씨는 근처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골목에 젊은 여자분 사세요? 애들 키우시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있지. 그 집 말이야. 그런데 누구신데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키가 한 160쯤 되고 머리는 항상 뒤로 묶고 다녀요. 얼굴이 좀 수척하고 말수가 적어요. 애들 학교 보낼 때 보면 늘 똑같은 점퍼 입고 다니더라고. 정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이었습니다. 큰애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12살쯤 됐나? 작은 애는 여자애고 그 애가 많이 아파요. 기침을 자주 하더라고. 어떤 기침이요?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나요. 천식인가 봐요. 한 번은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119 온 적도 있어요. 정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집이 형편이 어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여요. 외상으로 물건 사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요. 작은 돈인데도 그렇게 미루니까 형편이 안 좋은 거겠죠. 외상이 얼마나 되죠? 지금은 8만 원쯤 되는데요.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10만 원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누구신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외상하면 제가 갚을 테니까 물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게 부탁드립니다. 정자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집 곧 쫓겨날 거예요. 알아요. 어디 갈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애들도 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슈퍼를 나온 정자 씨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23번지 빌라가 보였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습기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재빨리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희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나 서연이 손잡고 가. 네.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엄마 일하러 가야 해서 늦을 거야. 알았어. 서연아, 천천히 가자. 숨 안 차게. 민준이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오빠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자 씨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옆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1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불이 개켜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 정자 씨는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둘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또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좀 괜찮아. 집 가서 약 먹자. 두 아이가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후 연희가 돌아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도구가 든 가방인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지친 얼굴로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도훈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도훈아, 너 어떡해? 도훈은 말없이 123번지 빌라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서류를 봤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개월 전 팀장이 물었을 때 확인했어야 했어요. 누가 사는지. 근데 전 그냥 넘어갔어요. 불법 전대차라고, 보상금 없다고. 그래서 신경도 안 썼어요. 도훈이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애들을 여기서 쫓아내려고 했네요. 정자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 일정은 정해져 있고 팀장은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하고 회사 일정이 중요하니 내 자식들이 중요하니? 정자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스스로 결정해.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뭔데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뭐, 연희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도훈은 천천히 123번지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도훈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야, 왜 왔냐고요? 애들이 여기 산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연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5년 만에 3개월 전부터 이 집 담당하면서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슈퍼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재개발 담당자가 누군지.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김도훈 과장 맞죠? 청운동 재개발 담당? 연희야. 3개월 동안 서류에서 이 주소 몇 번이나 봤을 텐데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 거짓말.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불법 전대차니까. 보상금 없으니까.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서류만 봤어요. 사람은 안 봤어요. 그게 당신 자식들인 줄도 모르고. 안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 아빠?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12살 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아, 나가요.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몰랐어. 몰랐다고요?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 서류에 있었잖아요. 3개월 동안 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서연이가 약값 없어서 고생하는 것도. 민준아, 이제 와서 뭐 해주려고 온 거예요? 동정이에요? 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민준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 도훈이 문을 잡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연희와 민준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그만두겠어. 이 프로젝트 못하겠어. 연희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을 부술 순 없으니까. 내 자식들을 쫓아낼 순 없으니까.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나 정말 몰랐어. 변명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 하지 마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전화했어요. 당신한테 애들 얘기하려고. 도우는 멈칫했습니다. 사무실 번호로 전화했는데 다른 직원이 받더라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이니 개인적인 전화는 받지 않는다고. 업무 관련만 연결해 준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도우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3개월 전 동료 직원이 물었었습니다. 과장님, 한연이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용건이래요. 도우는 그때 뭐라고 했었죠? 개인 전화는 다 끊어요. 업무 관련만 연결해 주세요. 도우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개인 전화라는 말에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연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어야 했어요. 도훈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는 한참을 울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도훈은 닫힌 문 앞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안에서 연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뭐해. 애들한테 더 상처만 줘. 도훈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연희였습니다. 정말 회사 그만둘 거예요? 응. 왜요? 도훈이 연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순 없어서.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일을 그만둔다고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뭔데요? 내 자식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놓쳤어.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연희는 한참을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알아. 당신 또 일만 할 거예요. 또 우릴 버릴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쉽죠. 증명할게. 시간이 걸려도. 도훈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기회만 줘. 아빠 노릇할 기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할게요. 일단 오늘은 가세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정자 씨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회사부터 정리해. 내가 한 말은 지켜야지. 그 다음엔요? 증명하는 거야. 진짜 변했다는 걸. 정자 씨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날 밤 도훈은 사표를 썼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사직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회사에 7년을 다녔습니다. 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부장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청운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다른 담당자에게 인계하겠습니다. 김도훈 드림. 작성 완료. 도훈은 파일을 저장하고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과장, 사표가 뭐야? 농담이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야, 지금 프로젝트 한창인데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개인 사정? 뭔데?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가 회사보다 중요해?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수인계는 해야지? 당연합니다. 2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훈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눈길이 따가웠습니다. 김 과장 그만둔대. 왜?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래. 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정말 그만두세요? 응. 왜요? 승진도 코앞인데. 도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 뭔데요? 가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운동 프로젝트는 후배에게 넘겼습니다. 과장님, 123번지 건물은 어떻게 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건 좀 보류해줘. 보류요? 철거 일정이 3일 남았는데요.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할게. 일단 그 건물만 미뤄달라고.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팀장실로 갔습니다. 팀장님, 왜? 123번지 철거를 좀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무슨 문제야? 세입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불법 전대차면 당연히 나가야지. 하지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팀장이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 왜 이래? 그만두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라서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팀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일정은 일정이야. 예정대로 진행해. 팀장님,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야.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어떡하지?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3일 후면 연희와 아이들은 거리로 쫓겨날 것입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회사에서 철거 연기를 거부했어요. 그럼 3일 후면 연희네가 쫓겨나요. 정자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지. 연희가 올까요? 모르지. 근데 해봐야지.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나도 갈게. 같이 가자. 그날 저녁 도훈과 정자 씨는 123번지로 갔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도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계시니?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할머니랑 아빠가 좀 들어가도 될까?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뒤에서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오빠 누구야? 아빠? 할머니? 서연이는 정자 씨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예요? 그래, 할머니야.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자 씨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안아보는 손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훈과 정자 씨가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정자 씨가 어제 창문으로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작은 책상. 앉으세요. 민준이가 방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자 씨와 도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었어. 민준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3일 후면 여기 철거된다는 거 알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 된대. 예정대로 진행한대.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도훈이 두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면 어떨까?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어요. 민준아. 엄마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시면 직접 얘기하세요. 정자 씨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화나지? 네. 당연해. 할머니도 5년 동안 너희 외면했으니까. 근데 민준아. 정자 씨가 손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너희를 버렸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할머니가 너희 곁에 있고 싶어? 허락해줄 수 있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재빨리 동생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자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도훈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약은? 약이 떨어졌어요. 어제 마지막 약을 다 먹었어요. 서연이의 입술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도훈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자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손녀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어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청운동 123번지 반지하입니다. 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자 씨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곧 119 아저씨들 올 거야. 서연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도훈은 딸을 안은 채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자 씨와 민준이가 뒤따랐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세요? 여기요. 도훈이 서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이를 보더니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호흡이 많이 약해졌네요.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들것에 서연이를 눕혔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같이 타세요. 도훈이 올라타려는 순간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탈게요. 민준아, 내가? 네. 서연이 혼자 두면 무서워해요. 알았어. 너 타. 아빠는 할머니랑 택시 타고 갈게. 민준이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빠 여기 있어. 괜찮아.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도훈과 정자 씨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세광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네. 한편 연희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뭐? 연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식 발작이래. 지금 구급차 타고 가고 있어. 어느 병원? 세광병원. 알았어. 엄마 지금 간다. 연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광병원 응급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민준이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연이를 진찰했습니다. 얼마나 알았어요? 3년쯤 됐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약은 꾸준히 쓰고 있었나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가끔만 샀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식은 약을 끊으면 안 돼요. 더 악화돼요. 죄송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오고 계세요. 잠시 후 도훈과 정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요. 지금 산소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얼마나요?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입원비, 검사비, 약값 다 합치면 한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80만 원. 그리고 선입금 3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낼게요. 어머니. 도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연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여기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연희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연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엄마입니다. 일단 숨은 돌아왔어요. 근데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입금 30만 원을 먼저 내셔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연희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잔돈 조금, 전부 합쳐도 8만 원이 안 됐습니다. 저 제가 돈을 모아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선입금은 지금 내셔야 합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정자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낼게요. 어머님, 내가 할게. 손녀 치료비인데. 정자 씨는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카드를 꺼내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정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살리는 게 먼저야. 서연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서연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미안해.
민준이도 동생 곁에 섰습니다. 엄마, 저도 있을래요. 고마워, 민준아. 도훈과 정자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나가 계셔야 해요. 제가 남을게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할머니랑 가 있어. 엄마, 나도 여기 있을래. 안 돼. 너 내일 학교 가야지.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 씨가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가자. 서연이는 엄마가 지킬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돼. 민준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는 집에 가. 어머니, 전 괜찮아요. 가. 내일 회사 마무리해야지. 네. 도훈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 씨와 민준이는 택시를 타고 청운동으로 갔습니다. 민준아, 집에 들어가.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잠깐 이따 갈게. 왜요? 그냥 할머니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민준이는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 씨는 목도리를 여미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어. 곰팡이 핀 집에서 약도 제대로 못 쓰면서 우리 손녀를.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반지하에 불이 꺼졌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4층 병실 앞. 정자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연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연희 옆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지친 얼굴, 수척한 몸, 낡은 옷. 5년 전 정자 씨는 이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시집 와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남편이 일하는데 당신은 뭐해? 애들이나 잘 키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희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계속 자. 내가 지킬게. 괜찮아요. 제가. 됐어. 너 피곤하잖아. 조금만 자. 정자 씨가 연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정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왜 지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필요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미안하다. 정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혼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너희는 여전히 내 가족이더라.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알아. 저희를 버렸잖아요. 맞아. 정자 씨가 연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어. 도훈이한테만 잘하라고 했고 넌 고생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를 그렇게 만든 게 나야. 성공만 하라고, 돈만 벌라고, 가족은 나중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도훈이는 일만 하고 너는 혼자 애들 키우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야. 내 탓이야. 늦은 거 알아.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정자 씨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연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 3시쯤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연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있어. 정자 씨가 다가갔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서연이. 많이 아팠지? 서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서연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요? 안 가. 할머니 계속 여기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는 놓지 않겠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떼었고 이제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퇴원은 아직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왔고 점심에는 반찬을 싸왔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만들어 왔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됐어.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도훈도 매일 왔습니다. 2주간의 인수인계를 끝내고 정식으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다음 회사는 어디 가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쉬실 거예요? 응. 좀 쉬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도훈이 병실에 들어오면 민준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훈이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니? 학교는 어땠어? 민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연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연희 씨? 나 건물주 김성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짐 다 빼셨어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저희 애가 입원해서.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늘 6시까지 안 나가시면 문 열고 짐 다 버립니다. 잠깐만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오늘 안에 나가래. 안 그러면 짐 버린대. 뭐? 민준이도 놀랐습니다. 근데 서연이는 아직 퇴원 못하는데. 연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자 씨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연희야. 네, 어머님. 우리 집으로 와.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 이사 와. 방이 하나 비어 있어. 어머님, 그건 안 되면 안 돼. 서연이가 중요하지. 그리고 더 이상 저런 집에서 살면 안 돼.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패 끼치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패야. 정자 씨가 손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혼자 사는 집에 방이 2개나 비어 있어. 너희 아니면 누가 쓰니?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청운동 집 가서 짐 싸올게. 너는 서연이 옆에 있어. 하지만
됐어. 이미 결정했어. 정자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갈래? 내 짐은 내가 싸야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와 민준이는 택시를 타고 청운동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건물주가 용역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6시까지래요. 6시까지. 건물주가 시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4시예요. 2시간 남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짐 싸겠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자 씨와 민준이는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방. 정자 씨는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책상, 옷장. 그게 이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짐이 많니? 별로 없어요. 옷이랑 책 조금. 민준이는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불을 개고 그릇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훈아, 너 어떻게 왔어? 연희한테 연락 받았어요. 짐 싸러 왔어요. 도훈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민준이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짐을 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1시간 후 대부분의 짐이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때 위에서 건물주가 소리쳤습니다. 1시간 남았어. 빨리 안 나와. 정자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늦으면 짐 버린다고 했죠? 알아요. 정자 씨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도훈과 민준이가 마지막 상자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건물주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다 빼셨어요? 네. 확인 좀 할게요. 건물주가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분 후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 당신들 집 아니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짐을 싣고 세 사람은 정자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자 씨의 아파트, 마포구의 25평짜리 아파트.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정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거실, 따뜻한 온돌, 곰팡이 하나 없는 벽. 와,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이 방이 너희 방이야. 정자 씨가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10평쯤 되어 보였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너희 집이야. 도훈과 민준이는 짐을 방에 옮겼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민준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햇빛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이구나. 반지하에서는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을 다 옮기고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병원 가서 엄마랑 서연이 데려올게. 너는 여기서 쉬어. 저도 같이 갈래요. 아니야. 너 피곤하잖아. 쉬어. 저녁에 다 같이 여기서 먹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와 도훈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자 씨와 도훈이 들어갔을 때 의사가 연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집에서 잘 관리해야 해요. 의사가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환경이 중요해요. 곰팡이나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집은 곰팡이가 많았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이사하셨어요? 네. 시어머니 댁으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약은 하루도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와야 해요. 폐 기능 검사 받으러. 의사가 나가고 정자 씨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집 다 정리했어. 짐도 옮겼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해. 당연한 일이야. 서연이가 침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퇴원해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다음 날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약은 하루 2번, 이 흡입기를 꼭 쓰세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그리고 한 달치 약이에요. 다 떨어지기 전에 병원에 오세요. 연희가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 달치 약값. 영수증에는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됐어.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정자 씨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서연이가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나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민준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할머니 집. 와, 넓다. 서연이가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방 이쪽이야. 민준이가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와, 창문도 있어. 햇빛도 들어와. 응. 여기 좋지? 응. 두 아이는 방에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와 연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희야. 정자 씨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을 다시 구해야죠. 서연이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일해?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정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분간 쉬어. 서연이 안정될 때까지. 하지만 어머님, 그럼 돈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좀 쉬어. 몸도 안 좋잖아.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신세 지는 것 같아요. 신세가 아니야. 가족이잖아. 정자 씨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5년 동안 외면했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도훈도 말했습니다. 저도 곧 새 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연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정자 씨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그날 저녁 5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자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김치. 자, 먹자. 서연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도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안 먹었지? 도훈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같이 하자. 다 같이. 5사람이 부엌에 섰습니다. 서연이는 그릇을 나르고 민준이는 수세미로 닦고 도훈이 헹구고 연희가 물기를 닦고 정자 씨가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자 씨가 거실에 모두를 앉혔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5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자 씨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연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자 씨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전에 너를 무시했어. 시집 와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 어머님, 도훈이한테만 잘하라고 했어. 일만 하라고, 성공하라고. 너는 애나 키우라고.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훈이는 가족을 버렸고, 너는 혼자 고생했고, 애들은 아빠 없이 자랐어. 연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공범이야.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나야. 정자 씨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할머니, 내가 입학식 때 울었다며? 다른 애들은 아빠, 할머니 다 왔는데 너는 엄마밖에 없어서.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갔어야 했어. 근데 안 갔어. 모른 척 했어. 서연이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정자 씨가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진작 왔어야 했어. 내가 숨 못 쉬고 고생할 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정자 씨가 3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럴 자격 없어. 나도 알아. 어머님, 일어나세요. 연희가 정자 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정자 씨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할머니가 곁에 있고 싶어? 너희가 허락하는 만큼만. 어머님, 서연이 약값도, 민준이 학원비도 할머니가 책임질게. 너희를 다시는 외면하지 않을게. 정자 씨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아, 너도 앞으로 와. 네, 너도 무릎 꿇어. 내 자식들한테 사과해. 도훈은 망설였습니다. 어서. 도훈이 일어나 정자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와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2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너 혼자 고생시켰어. 애들도 굶기고 힘들게 만들고.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도훈이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를 외면했어.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 입학식도 생일도 아플 때도 한 번도 안 갔어.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너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했어. 내 집이 내가 부수려던 집인 줄도 모르고.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당연해.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시간이 걸려도. 거절해도 돼. 근데 기회는 줘. 아빠가 변할 수 있는지 봐줘.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일어나 아빠 곁으로 갔습니다. 아빠. 작은 손으로 아빠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요. 서연이는 용서했어요. 도훈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희가 정자 씨와 도훈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둘 다. 연희야. 조건이 있어요. 연희가 2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우릴 외면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약속할게. 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안 그럴게.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하고 싶어요.
갑자기 가족처럼 굴면 애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알았어. 특히 민준이가. 연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도 할머니도 아빠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민준이와 서연이는 새 방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이불, 깨끗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공기. 서연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변할까? 할머니도 아빠도 나 믿어도 될까?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민준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계란말이. 너희 좋아하잖아. 식탁에는 따뜻한 밥, 계란말이, 김, 우유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아침이다. 서연이가 환호했습니다. 반지하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연희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앉아서 먹기만 해.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도 따라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훈도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자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두 아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멈춰서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왜? 맛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잘 다녀와. 두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자 씨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연희와 도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말없이. 도훈이 그릇을 씻으면 연희가 헹구고 5년 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래 걸리겠지. 완전히 회복되려면. 근데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의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5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5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 책가방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빌라 관리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낮 시간에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님. 그래, 잘 다녀와. 연희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천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쓰고 한 달에 1번 병원에 갔습니다. 정자 씨가 항상 함께 갔습니다. 서연아, 오늘 폐 기능 검사 결과 어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상 범위예요. 정말 대단한데?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나 봐요. 환경도 좋아지고. 네. 할머니가 공기청정기도 틀어주고
청소도 매일 해주세요. 정자 씨는 손녀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 주말마다 왔습니다. 민준아, 축구 보러 갈래?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축구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준아, 너 어느 팀 응원해? 저요? 토트넘이요. 왜 토트넘?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렇지. 손흥민 대단하지.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직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석 달 동안 1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김 과장님, 경력은 좋으신데 왜 전 회사를 그만두셨죠? 가족 문제로. 가족 문제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도훈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정자 씨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오늘 또 떨어졌어요. 몇 번째니? 12번째요. 도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회사를 그만둔 게. 정자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니?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일자리를 못 구하면 애들한테 미안하고.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훈이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회사 그만둔 거 우리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거야. 근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짐만 되는 거잖아요. 도훈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너희는 짐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지난 5년 동안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도훈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입학식, 내 생일, 서연이 아플 때, 그 모든 순간들, 회사, 돈, 그런 건 다시 구하면 돼. 근데 너희와의 시간은 다시 못 돌려.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 좋은 일 찾을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작은 응원이었지만 도훈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훈 씨 맞으시죠? 네. 저희 도시재생 협동조합입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도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면접 날 도훈은 긴장했습니다. 조합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재개발 일을 하셨는데 왜 저희 도시재생 쪽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도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개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부수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것이요.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걸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나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 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부인과 아이들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류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숫자 뒤에는 삶이 있다는 걸.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셨군요. 네. 제 자식들을 쫓아낼 순 없었으니까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건가요? 아니요. 대표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도훈은 기쁜 마음으로 정자 씨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어디? 도시재생 협동조합이요. 낡은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정자 씨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민준이와 서연이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서연아. 아빠, 진짜 대단해요. 민준이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집을 구하려고요. 정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여기 불편해?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연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잖아요. 무슨 폐야? 가족끼리. 그래도요. 도훈 씨도 이제 일자리 구했고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민준아? 또 헤어지는 거예요? 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빠랑 헤어지고 할머니도 안 만나고. 민준아, 그게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할머니한테 폐 끼치니까? 그래서 또 떠나는 거예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일어나려 했지만 정자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갈게. 정자 씨는 민준이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한참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자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화났지? 네. 당연해. 정자 씨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5년 동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엄마랑 동생만 지켜야 했지. 그런데 이제 겨우 익숙해졌는데 또 떠나야 한다니까 무섭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혼자가 될까봐. 또 버려질까봐.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너희가 이사가도 할머니는 매일 볼 거야. 정말요? 그럼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 구할 거래. 엄마가.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응.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바로 옆 동네야. 그럼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매일 아침밥 해줄 거야. 정자 씨가 손주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너희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 아빠 용서해도 돼요? 정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할머니한테 물어봐? 아빠가 우리한테 많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용서하면. 그럼 뭐? 엄마가 힘들까 봐요. 엄마는 아직 아빠한테 화나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다니. 민준아. 네.
용서는 내 마음이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참을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는 엄마 속도로 갈 거야. 너는 내 속도로 가면 돼. 정자 씨가 손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빠를 용서하고 싶으면 해. 엄마는 이해할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왜? 저 사실은 아빠가 좋아졌어요. 그래. 예전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랑 시간 보내려고 하잖아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축구도 보러 가고 숙제도 도와주고 서연이 병원도 같이 가고. 응. 근데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5년 동안 왜 안 왔냐고. 민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5년은 안 돌아오잖아요. 정자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 안 돌아와. 그 5년은 내 아빠도 할머니도 돌려줄 수 없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준아, 앞으로 50년은 함께 할 수 있어. 지난 5년을 용서하는 건 어려워. 당연해. 근데 앞으로 50년을 함께 만들어갈 순 있어.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연희와 도훈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 질러서. 괜찮아. 민준아. 연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가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할머니가 가까운 데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해해줘서. 민준이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응? 저 이사 가도 주말에 올 거예요?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축구 볼래요? 토트넘 경기 있거든요. 도훈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민준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달 후 연희와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자 씨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방 2개에 거실 하나.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도훈이 전세금을 냈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내가 해야지. 정자 씨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자 씨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새 집에서 먹는 미역국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5사람은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서연이가 방을 구경하며 좋아했습니다. 방도 따뜻하고 창문도 커요. 민준이도 자기 책상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오빠만의 책상이다. 응. 이제 숙제 여기서 할 거야.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녁 도훈이 정자 씨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자 씨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했니? 당연한 일한 거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어요. 도훈아. 네. 너 스스로 해낸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애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자 씨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 노릇 제대로 해. 네. 평생 할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70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손주들을 보러 갔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연희는 도서관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저녁에는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의 천식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5사람은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왔던 그 공원. 벚꽃이 다시 만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1년 전에도 여기 왔었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좋지? 네, 더 좋아요.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정자 씨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연희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도훈과 민준이는 옆에서 축구공을 찼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봐요. 오, 슛이다. 2사람은 웃으며 공을 찼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지? 네, 많이요. 행복해?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연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래. 정자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 전에 우연히 철거 현장에서 너희를 봤을 때, 네.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끔찍해. 생각만 해도. 정자 씨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본 게 운명이었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5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계속 그럴 거야. 정자 씨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오래 살게. 너희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화려한 아파트도 아니고, 비싼 차도 아니고, 성공한 아들의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거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편안한 얼굴,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이 그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정자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서연이 생일 때 찍은 사진, 민준이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오늘 재밌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할머니, 민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민준아. 전화를 끊고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천식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는 육상부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아버지보다 큽니다. 꿈은 도시계획가입니다. 부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연희는 도서관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사서 자격증도 땄습니다. 도훈은 도시재생협동조합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녁에는 집에 옵니다. 민준이의 진로 상담을 매주 합니다. 정자 씨는 73입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매일 손주들 집에 가서 밥을 해줍니다. 어느 명절날 5사람이 정자 씨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음식 준비했어요. 오, 그래.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잡채, 서연이가 만든 샐러드, 연이가 만든 갈비찜, 도훈이 사온 케이크.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4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아니야, 생일은 다음 달인데. 미리 축하하는 거예요. 정자 씨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5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어요. 오, 민준이 대단한데? 저는 시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서연이도 대단해. 정자 씨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자 씨가 4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고맙다.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기회를 줘서. 할머니, 5년을 외면했는데 다시 받아줘서. 연희가 정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우리한테 기회 주셨잖아요. 그렇지?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기회를 준 거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평생 아빠 미워했을 거예요.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을 되돌려 주셔서. 뭐가 고마워. 내가 해야 할 일 한 거지. 정자 씨가 5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하자. 네. 4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정자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68살에 시작한 변화, 70살에 찾은 진짜 행복, 73살에 느끼는 감사함,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마지막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 씨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